두 딸을 낳고 키우면서 나는 단 한 번도 차별하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남편은 달랐다. 아니,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달랐다. 큰딸이 태어났을 때 남편의 눈빛을 나는 잊을 수 없다.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표정이었다. 첫 딸에 대한 사랑이 지나쳤다. 2년 후 작은 딸이 태어났다. 남편은 기뻐하는 척했지만 그 눈빛은 큰딸을 봤을 때와 달랐다. 나는 그걸 느꼈다. 산후조리원에서 큰딸을 데리고 온 남편은 작은 딸을 10분도 안 보고 큰딸과 놀아주느라 바빴다. 그때 가슴이 철렁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싶었지만 그때는 몰랐다. 이게 시작일 줄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차별은 점점 노골적이 되었다. 큰딸이 아빠 이거 사줘라고 하면 남편은 지갑을 열었다. 비싼 인형이든 장난감이든 옷이든 가리지 않았다. 하지만 작은 딸이 같은 말을 하면 지금은 돈이 없어 다음에 사줄게라는 답이 돌아왔다. 큰딸 5살, 작은 딸 3살 때였다. 장난감 가게에서 두 아이가 각각 인형을 골랐다. 가격도 비슷했다. 나는 당연히 둘 다 사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남편은 큰딸의 인형만 계산했다. 작은 딸이 나는요? 라고 물었을 때 남편은 너는 집에 인형이 많잖아 라고 말했다. 거짓말이었다. 큰딸이 훨씬 많았다. 작은 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3살짜리 아이가 억지로 참는 게 보였다.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무는 모습에 나는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작은 딸을 안고 한참을 울었다. 남편은 거실에서 큰딸과 새 인형을 가지고 깔깔대며 웃고 있었다. 당신 왜 그래요? 왜 작은 애만 그렇게 대해요? 나는 수도 없이 따졌다. 하지만 남편은 매번 부인했다. 무슨 소리야? 나는 둘 다 똑같이 사랑해. 지금 뭐라고 했어? 똑같이? 지금 장난감 가게에서 본 거 똑같이 사랑하는 거야? 그건. 작은 애가 집에 인형이 있잖아. 큰 애가 더 많아. 당신 눈엔 안 보여? 그러면 남편은 화를 냈다. 내가 예민한 거라고 작은 일에 트집 잡는다고 자기를 나쁜 아빠로 만든다고 소리를 질렀다. 싸움은 매번 반복됐다. 그리고 매번 나만 미친 사람이 됐다. 학교에 들어가면서 차별은 더욱 노골적이 됐다. 큰딸은 피아노, 미술, 수학, 영어 학원을 다 다녔다. 남편이 학원비를 아낌없이 댔다. 하지만 작은 딸이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하자 남편은 언니가 다니는 학원은 너무 비싸라며 거절했다. 그럼 싼 데 알아봐 주세요. 내가 말했지만 남편은 관심이 없었다. 결국 내가 몰래 내 용돈으로 작은 딸을 싼 학원에 보냈다. 남편이 알면 뭐라고 할까봐 숨겨야 했다. 내 딸의 교육을 내 남편한테 숨겨야 하는 상황이 너무 비참했다. 생일도 달랐다. 큰딸 생일에는 호텔 뷔페를 가고 큰 케이크를 주문하고 비싼 선물을 샀다. 작은 딸 생일에는 올해는 집에서 조촐하게 하자며 편의점 케이크에 10,000원짜리 선물이었다. 작은 딸 8살 생일날이 지금도 생생하다. 아이는 케이크 앞에 앉아서 촛불을 끄면서 웃고 있었지만 그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나는 알았다. 작은 딸도 다 알고 있다는 걸. 아빠가 언니만 사랑한다는 걸. 엄마, 나는 왜 언니처럼 호텔에서 생일 안 해요? 그날 밤 작은 딸이 물었다. 나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다. 아빠가 너를 덜 사랑해서야라고 할 수는 없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나는 그것밖에 말하지 못했다. 작은 딸은 괜찮아요라고 말하며 내 등을 토닥였다. 8살짜리가 엄마를 위로했다. 그날 밤 나는 목이 쉬도록 울었다. 큰딸은 자라면서 점점 변했다. 당연히 변할 수밖에 없었다. 아빠는 무엇이든 들어줬고 동생은 항상 양보했고 엄마는 큰딸 편을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워했다. 큰딸은 자기가 특별하다고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게 됐다. 중학교 때 일이다. 큰딸이 새 핸드폰을 사달라고 했다. 작은 딸도 같은 시기에 핸드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둘 다 중학생이었고 핸드폰이 필요한 건 당연했다. 나는 두 아이에게 같은 가격대의 핸드폰을 사주려고 했다. 하지만 큰딸이 원한 건 최신 아이폰이었고 100만 원이 넘었다. 작은 딸은 30만 원짜리 갤럭시면 충분하다고 했다. 둘 다 비슷한 가격으로 사주면 안 돼? 내가 남편에게 말했다. 하지만 남편은 큰딸의 손을 잡고 핸드폰 가게로 갔다. 그리고 100만 원짜리 아이폰을 사줬다. 작은 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언니만 사주면 나는요? 작은 딸이 울먹이며 물었다. 남편은 귀찮다는 듯이 말했다.
너는 핸드폰이 급하지 않잖아. 나중에 사줄게. 그 나중에는 6개월 후였다. 결국 내가 내 돈으로 작은 딸에게 핸드폰을 사줬다. 20만 원짜리 중고폰이었다. 작은 딸은 고맙다며 울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남편을 증오했다. 진심으로 뼛속 깊이 증오했다. 큰딸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더 심해졌다. 공부는 안 하고 놀기만 했다. 남편은 뭐라고 하지 않았다. 우리 딸 예쁘게 자라면 됐지 공부가 뭐가 중요해라며 웃었다. 작은 딸은 달랐다. 열심히 공부해서 전교 5등 안에 들었다. 하지만 남편은 관심이 없었다. 상장을 받아와도 그래 잘했네 한마디뿐이었다. 큰딸이 시험에서 50등을 했을 때는 우리 딸 50등이나 했어. 라며 고깃집에 데려갔다. 아빠 편애 심하다. 어느 날 작은 딸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 둘만 있을 때였다. 나는 부정할 수 없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 잘못 아니잖아요. 그래도 엄마는 나한테 잘해 주시잖아요. 작은 딸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는지 나는 알고 있었다. 큰딸이 28배 결혼했다. 사위는 착한 사람이었다. 대기업에 다니고 성격도 좋고 큰딸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았다. 결혼식 날 남편은 울었다. 내 딸 이렇게 보내기 아깝다. 남편의 그 말을 듣고 나는 소름이 돋았다. 내 딸이라고 했다. 작은 딸은? 작은 딸은 남편의 딸이 아닌가? 결혼식 비용도 문제였다. 남편은 큰딸 결혼식에 5천만 원을 드리고 싶어 했다. 나는 반대했다. 나중에 작은애 결혼할 때는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지. 남편은 무책임하게 말했다. 결국 큰딸 결혼식은 호화롭게 치러졌다. 특급 호텔에서 하객 200명을 초대해서. 작은 딸은 결혼식 내내 조용했다. 언니의 웨딩드레스, 화려한 부케, 샹들리에 모든 게 눈부셨다. 작은 딸은 나중에 조용히 물었다. 엄마, 나는 결혼할 때 이렇게 못하는 거죠?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작은 딸은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나는 조촐하게 할래요.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작은 딸이 결혼할 때는 내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남편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결혼 후 큰딸은 달라졌다. 아니, 본색을 드러냈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결혼 첫 해에는 명절에 한두 번 왔다. 두 번째 해에는 명절에도 오지 않았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다. 딸 요즘 왜 이러는 거야? 남편이 상심했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당신이 그렇게 키웠잖아요. 무슨 소리야? 애한테 해주기만 했지 부모를 존중하라고 감사할 줄 알라고 그런 거 가르쳤어요. 당신은 그저 큰애 기분 좋게 해주는 것만 생각했잖아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큰딸은 한 가지만큼은 잊지 않았다. 돈이 필요할 때, 용돈 달라고 전화할 때만큼은 목소리가 달콤했다. 아빠, 나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왔어. 50만 원만 보내줄 수 있어? 남편은 보냈다.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큰딸은 받기만 했다. 고맙다는 말도 없이. 결혼 3년차 되던 해 사위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큰딸 몰래. 남편은 출근한 상태였고 나 혼자 집에 있었다. 사위는 말라 있었다. 3년 전 결혼식 때의 밝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고 얼굴은 헬쓱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상담 좀 하고 싶어서요. 사위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리고 쏟아냈다.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지옥 같았는지. 처음에는 제가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면 된다고요. 그래서 퇴근하고 집안일 다 했어요. 설거지, 청소, 빨래. 주말에는 아내 가고 싶은데 다 데려갔어요. 제가 피곤해도 쉬고 싶어도 아내 기분이 중요하니까. 사위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다. 그런데 아내는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왜 이것밖에 못해? 다른 집 남편들은 더 잘해주던데라고 했어요. 나는 숨이 막혔다. 제 부모님 칠순잔치 때였어요. 저는 조촐하게 하자고 했어요. 부모님도 괜찮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집에서 가족들만 모여서 식사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아내가 200만 원짜리 가방을 사달라고 했어요. 저는 지금은 좀 어렵다고 했죠.
칠순잔치 때문에 돈을 많이 썼거든요. 사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랬더니 아내가 시부모 칠순잔치에는 돈 쓰면서 나한테는 가방 하나 못 사줘? 라고 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제 부모님 칠순잔치를 그렇게 말하다니. 나는 큰딸이 부끄러웠다. 아니, 화가 났다. 동시에 남편이 미웠다. 저렇게 만든 게 남편이었으니까. 제 취미는 다 포기했어요. 주말 축구도 친구들과의 술자리도 게임도. 아내가 싫어했거든요. 나 혼자 두고 어딜 가냐고. 하지만 아내는 자기 친구들이랑은 자주 만나요. 명품 가방 들고 비싼 카페에서 SNS에 사진 올리면서. 사위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머님, 저 너무 힘들어요. 아무리 해줘도 만족을 모르는 사람이랑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우리 딸을 이해해 달라고? 말도 안 됐다. 이건 이해의 문제가 아니었다. 큰딸이 잘못하고 있었다. 명백하게. 사위님 미안해요. 우리가 딸을 잘못 키운 것 같아요. 처음으로 인정했다. 사위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장인 어른이. 죄송하지만 장인 어른이 딸을 너무 특별하게 키우셨어요.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게 만드셨어요. 사위가 돌아간 후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남편이 퇴근하자 사위 이야기를 전부 했다. 남편은 믿지 않으려고 했다. 그 친구가 우리 딸을 이해 못하는 거야. 요즘 젊은 애들은 참을성이 없어. 나는 소리쳤다. 당신 정신 차려요. 딸이 잘못하고 있다고. 사위 말이 맞아요. 당신이 딸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내 딸 예뻐하는 게 죄야? 예뻐하는 것과 망치는 건 달라요. 당신은 딸을 망쳤어요. 인간관계를, 결혼 생활을 전부 망쳤다고. 우리는 그날 밤 처음으로 크게 싸웠다. 아니, 내가 일방적으로 쏟아냈다. 30년간 쌓인 분노를, 배신감을, 절망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1년 후 큰딸이 이혼했다. 사위는 끝까지 노력했다고 했다. 부부 상담도 받고 큰딸의 요구도 최대한 들어줬다고. 하지만 더 이상은 무리였다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고. 이혼 과정에서 큰딸은 참혹하게 졌다. 사위 측 변호사가 큰딸의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신용카드 내역을 전부 제출했다. 큰딸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사위를 얼마나 괴롭혔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재판부는 큰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거의 받지 못했다. 큰딸은 집에 와서 울부짖었다. 아빠, 나 억울해.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남편은 딸을 안아주지 못했다. 아마 그때 깨달았을 것이다. 딸이 정말로 잘못했다는 걸. 그리고 그게 자기 책임이라는 걸. 큰딸은 원룸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다. 처음 몇 달은 조용했다. 하지만 금방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아빠, 월세 내야 하는데 돈 좀. 아빠, 차 고장 났어. 수리비 좀. 아빠, 회사에서 잘린 것 같아. 당분간 생활비 좀. 아빠, 치과 가야 하는데 돈 좀. 끝이 없었다. 하루에 3번씩 전화가 올 때도 있었다. 남편은 처음에는 보내줬다. 하지만 몇 달 후부터 태도가 바뀌었다. 지은아, 아빠도 돈이 없어. 내가 일을 구해봐. 무슨 소리야? 아빠 회사 다니잖아. 회사 다니면 돈이 무한정 있는 줄 알아? 아빠도 노후 준비해야지. 나 굶어 죽으라고? 나 진짜 힘들다고. 내가 아직 젊잖아. 일 구하면 돼. 아빠가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구나. 큰딸의 그 말에 남편은 할 말을 잃었다. 사랑했다. 너무너무 사랑했다. 그래서 망쳤다. 큰딸의 요구는 점점 더 심해졌다. 전화로 안 되니 문자를 보냈다. 문자로 안 되니 카톡을 보냈다. 하루에 100통씩 메시지가 왔다. 아빠, 나 진짜 힘들어. 아빠, 제발 돈 좀 보내줘. 내가 뭘 잘못... 아빠는 날 사랑한 적이 없었어. 동생만 예뻐하더니 이제는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나 정말 죽고 싶어. 아빠, 나 진짜 굶었어. 제발, 제발, 제발. 남편은 휴대폰을 꺼버렸다. 하지만 집으로 왔다. 새벽에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다.
아빠, 문 열어. 아빠. 이웃들이 나와서 뭐냐고 물었다. 나는 부끄러워서 미칠 것 같았다. 경찰을 부를까도 생각했다. 내 딸에게, 아빠 제발, 나 진짜 힘들다고. 왜 이래? 왜 나한테만 이래? 큰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남편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아마 열었다가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것 같아서였을 것이다. 큰딸은 새벽 3시까지 문 앞에서 울다가 갔다. 다음날 작은딸이 전화했다. 엄마, 언니가 어젯밤에 우리 집에 왔었어요. 문 안 열어줬는데 한참 울다가 갔어요. 언니 좀 어떻게 안 돼요? 작은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피로가 섞여 있었다. 작은딸까지 괴롭히다니. 나는 한계에 다다랐다. 떠나자. 어느 날 남편이 말했다. 나는 놀랐지만 동시에 안도했다. 그래, 우리도 살아야 했다. 우리는 급하게 이사를 준비했다. 여수, 바다가 보이는 조그만 아파트를 계약했다. 큰딸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작은딸에게만 새 주소를 줬다. 엄마, 아빠 이해해요. 엄마, 아빠도 이제 좀 쉬세요. 작은딸은 울면서도 웃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다짐했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 상처 주지 않겠다고. 이사 가던 날 남편은 큰딸의 사진들을 다 두고 갔다. 거실에 걸려있던 액자도 앨범도 전부. 나는 뭐라고 하지 않았다. 남편도 이제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여수에 도착해서 짐을 풀면서 남편은 멍하니 바다를 바라봤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것 같았다. 후회하고 있을 것이다. 모든 걸. 여수에서의 삶은 조용했다. 아침마다 바다를 보며 산책했다. 남편과 나는 말이 별로 없었다. 하지만 그게 편했다. 더 이상 큰딸 이야기로 싸우지 않아도 됐으니까. 큰딸의 전화는 계속 왔다. 하지만 남편은 받지 않았다. 나도 받지 않았다. 문자가 쌓였다. 엄마, 아빠 어디 갔어요? 왜 집에 아무도 없어요? 전화 좀 받아요. 진짜 화난다. 나 혼자 죽으라고? 나는 간단하게만 답했다. 잘 지내라. 그게 전부였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작은딸은 한 달에 한 번씩 여수로 내려왔다. 남편과 나를 껴안으며 건강하게 계세요 라고 말했다. 우리는 함께 바닷가를 걸었고 횟집에서 밥을 먹었고 별다른 이야기 없이도 편안했다. 작은애는 정말 천사야. 어느 날 남편이 조용히 말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걸 이제 알았냐고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여수에서 6개월쯤 지났을 때 작은딸이 심각한 표정으로 내려왔다. 엄마, 언니가 나한테 계속 연락해요. 엄마, 아빠 주소 알려달라고. 안 알려주니까 화내고. 어떡하죠? 신경 쓰지 마. 내가 알려줄 필요 없어. 그런데 언니가 우리 집 앞까지 왔었어요. 다행히 나는 회사에 있었는데 경비 아저씨한테 물어봤대요. 무섭더라고요. 나는 소름이 돋았다. 큰딸이 작은딸까지 스토킹하다니. 남편의 얼굴도 굳어졌다. 작은애 미안하다. 우리 때문에 내가. 괜찮아요, 아빠. 아빠 잘못 아니에요. 언니가 좀 안정되면 괜찮아질 거예요. 작은딸은 여전히 언니를 감싸고 있었다. 그 마음씨가 고마우면서도 안타까웠다. 큰딸은 포기하지 않았다. 작은딸을 통해 우리 위치를 알아내려 했고 심지어 남편 회사 동료들에게까지 연락했다. 아버지 어디 사시는지 아세요? 남편은 회사에서 난처한 상황이 됐다. 결국 남편은 퇴사했다. 정년까지 5년 남았는데 명예퇴직을 선택했다. 큰딸 때문에 회사 생활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당신 회사까지 그만두게 만들다니. 나는 중얼거렸다. 남편은 쓸쓸하게 웃었다. 내가 자초한 일이야. 내 책임이지. 처음으로 남편이 제대로 인정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이미 모든 게 망가진 뒤였다. 퇴직금으로 우리는 작은 카페를 차렸다. 바다가 보이는 골목에 있는 10평짜리 가게. 남편이 커피를 내리고 내가 빵을 구웠다. 손님은 많지 않았지만 우리는 만족했다. 조용했으니까. 어느 날 카페 문이 열렸다. 큰딸이었다. 남편과 나는 얼어붙었다. 큰딸은 야위어 있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다. 아빠, 엄마. 큰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어떻게 찾아왔니? 남편이 물었다. 인터넷에서 찾았어요.
여수 카페 검색하다가 사진에서 아빠 뒷모습 봤어요. 확신은 없었는데. 맞네요. 큰딸은 카페 안을 둘러봤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다. 아빠, 나 정말 힘들었어요. 왜 나한테 이래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니? 엄마는 항상 내 편이 아니었잖아요. 항상 동생 편만 들고. 편을 든 게 아니야. 공평하게 대하려고 한 거야. 내가 그걸 차별이라고 느낀 거지. 아빠는요? 아빠는 날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은 이래요? 큰딸이 남편을 바라봤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지은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잘못 키웠어. 뭐가 잘못됐어요? 아빠가 나한테 잘해준 게 잘못이에요? 그게 아니라 아빠가 너한테만 잘해줬어. 동생은 소외시켰고. 그래서 넌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게 됐어. 그게 잘못이야. 큰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게 내 잘못이에요? 아빠가 그렇게 키운 게 내 책임이에요? 책임이 누구한테 있든 지금 고쳐야 하는 건 너야. 내가 바뀌어야 해. 어떻게 바뀌라고요? 다른 사람을 생각해. 내 사위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동생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생각해봐. 큰딸은 비웃었다. 동생은 멀쩡하잖아요. 잘 살잖아요. 결혼도 안 했고 혼자 돈도 잘 벌고. 나보다 훨씬 나아요. 그게 내 동생이 강해서야. 내가 받은 사랑의 절반도 못 받고 자랐는데도 훌륭하게 컸어.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아? 큰딸은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이해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아빠, 나 돈 좀 빌려줘요. 이번만. 결국 큰딸은 본심을 드러냈다.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왜요? 아빠 돈 있잖아요. 퇴직금 받았잖아요. 그건 우리 노후 자금이야. 나는 굶어 죽으라고요? 일을 구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봐. 나 35이에요. 이 나이에 무슨 일을 구해요? 35이면 충분히 젊어. 할 수 있어. 큰딸은 발악했다. 카페에서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 던지려고 했다. 손님 한 명이 놀라서 나갔다. 조용히 해. 여기 우리 가게야. 내가 차갑게 말했다. 큰딸은 나를 노려봤다. 엄마는 원래 날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사랑했어. 하지만 내가 그걸 못 느꼈을 뿐이야. 내 아빠가 너한테 쏟아부은 사랑이 너무 과했거든. 정상적인 사랑은 내 눈에 차가워 보였겠지. 말도 안 돼. 믿든 말든 상관없어.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해. 우리는 더 이상 너를 돌볼 수 없어. 큰딸은 남편에게 매달렸다. 아빠, 제발. 나 진짜 힘들어.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아빠가 안 도와주면 나 어떻게 해?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다. 지은아, 아빠도 힘들어. 미안하다. 그 순간 큰딸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다. 슬픔이 분노로, 분노가 증오로. 알았어요. 나 혼자 살 거예요. 아빠도 엄마도 이제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죽어도 장례식 오지 마세요. 큰딸은 카페를 나갔다. 문이 쾅 닫혔다.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내가 저렇게 만들었어. 나는 남편을 위로하지 않았다. 사실이었으니까. 1년 후 작은 딸이 결혼했다. 남자친구를 데려왔을 때부터 나는 좋아 보였다. 착하고 작은 딸을 존중하고 무엇보다 작은 딸을 동등하게 대했다. 엄마, 아빠, 우리 조촐하게 결혼하려고요. 스몰 웨딩으로요? 아니야. 제대로 해줄게. 나는 말했다.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아빠 돈 아껴야 해요. 너 결혼식은 엄마가 평생 준비한 거야. 제대로 해줄 거야. 우리는 작은 딸의 결혼식을 정성껏 준비했다. 큰딸 결혼식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했다. 친한 사람들만 초대했고 손수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제대로 사랑하는 법은 엄마한테 배웠어요. 작은 딸의 말에 나는 울었다. 남편도 울었다. 우리는 최소한 한 명은 제대로 키웠다. 결혼식에 큰딸은 오지 않았다. 초대장을 보냈지만 답이 없었다.
작은 딸은 괜찮아요라고 말했지만 눈빛이 슬펐다. 결혼식 이틀 후 큰딸에게서 문자가 왔다. 동생 결혼식 했다며? 나한테는 알리지도 않고? 나는 답장했다. 초대장 보냈어. 내가 안 온 거야. 거짓말. 안 받았어. 내 마지막으로 알려준 주소로 보냈어. 이사 갔으면 알려줬어야지. 큰딸은 더 이상 답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남편이 말했다. 여보, 내가 모든 걸 망쳤어. 우리는 카페 테라스에 앉아 바다를 보고 있었다. 달빛이 물결에 반짝였다. 이제 와서 뭐하러 그 이야기를 해. 말해야 할 것 같아서. 난 정말 큰애가 특별하다고 생각했어. 첫 딸이라서 더 예뻐 보였어. 그래서 더 많이 사랑했어. 알아? 그게 잘못인 줄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어. 큰애가 날 보고 웃으면, 날 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 남편은 눈물을 닦았다. 작은 애한테 미안해. 그 애는 아무 죄도 없는데 내가 소외시켰어. 그 애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서러웠을까? 많이 외로웠겠지. 큰애도 미안해. 내가 그 애를 망쳤어. 제대로 된 인간으로 키우지 못했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애를 괴물로 만들었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한테도 미안해. 당신 말을 들었어야 했어. 당신이 그렇게 경고했는데 나는 무시했어. 내 고집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미워하기도 지쳤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냥 남은 인생이나 조용히 살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세월은 흘렀다. 우리는 여수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살았다. 손님이 많지 않아서 돈은 많이 못 벌었지만 먹고 살만했다. 작은 딸은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아이도 낳았다. 손주를 안았을 때 나는 다짐했다. 이 아이만큼은 공평하게 사랑하겠다고. 만약 작은 딸이 둘째를 낳는다면 절대 차별하지 않겠다고. 큰딸의 소식은 가끔 들렸다. 작은 딸을 통해서. 큰딸은 공장에 취직했다고 했다. 제대로 된 직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은 하고 있다고 했다.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소식도 들렸다.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진심으로. 하지만 큰딸과 연락은 하지 않았다. 큰딸도 연락하지 않았다. 우리는 남처럼 살았다. 어느 날 작은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언니가 나한테 사과했어요. 뭐라고? 자기가 잘못 생각했대요. 그동안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힘들게 살아보니까 알게 됐대요. 나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그래서 언니가 엄마 아빠한테도 사과하고 싶대요. 근데 용기가 안 난대요. 그 애가 진심으로 바뀌었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보다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나한테 고맙다고 말도 하고 조카 선물도 보내고. 선물? 응. 손으로 만든 인형이에요. 언니가 직접 만들었대요. 작은 딸이 사진을 보여줬다.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인형이었다. 나는 가슴이 먹먹했다. 엄마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언니를 만나볼래요? 나는 망설였다. 남편을 쳐다봤다. 남편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아직은 아니야. 시간이 더 필요해. 알겠어요. 언니한테 그렇게 전할게요. 큰딸은 기다렸다. 1년, 2년. 작은 딸을 통해 가끔 안부를 전했다. 명절이면 택배로 선물을 보냈다. 우리는 받았지만 답하지 않았다. 3년째 되던 해 큰딸이 다시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공장 동료라고 했다. 집도 없고 돈도 없지만 서로 의지하며 산다고 했다. 결혼식에 오실 수 있으세요? 작은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남편을 봤다.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안 될 것 같다. 언니가 많이 서운해할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우리도 아직 준비가 안 됐어. 큰딸의 결혼식은 작은 딸만 참석했다. 사진을 보내줬다. 큰딸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화려한 드레스 대신 수수한 원피스를 입었고 표정은 소박했지만 행복해 보였다. 언니가 눈물 흘리면서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왔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작은 딸의 말에 나는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지금 우리는 여전히 여수에서 산다. 카페는 작지만 단골 손님들이 생겼다.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는 삶은 평온하다. 작은 딸은 둘째를 임신했다. 손주가 또 하나 늘어난다. 나는 할머니가 되었고 남편은 할아버지가 되었다. 우리는 이제 그냥 평범한 노부부다. 큰딸은 여전히 멀리 있다. 가끔 생각한다. 언젠가 만날 수 있을까? 용서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시간이 답해주겠지.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다. 우리는 더 이상 큰딸에게 끌려다니지 않는다. 우리의 삶을 찾았다. 비록 많은 것을 잃었지만 평화를 얻었다. 남편은 요즘 많이 조용해졌다. 예전처럼 말이 없다. 가끔 바다를 보며 멍하니 앉아 있을 때가 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안다. 후회하고 있을 것이다. 평생. 나도 후회한다. 좀 더 강하게 남편을 말렸어야 했다. 좀 더 작은 딸을 보호했어야 했다. 좀 더 일찍 도망쳤어야 했다. 하지만 후회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다. 그저 오늘을 살 뿐이다. 내일을 기약하며 작은 딸이 보낸 사진을 본다. 손주가 웃고 있다. 그 웃음만으로도 충분하다. 우리는 이제 이 작은 행복에 만족한다. 큰딸에 대한 분노는 이제 거의 사라졌다. 대신 남편에 대한 분노도 많이 가라앉았다. 지쳤기 때문이다. 미워하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하다. 우리는 그저 조용히 늙어간다.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며 손주를 기다리며. 편애가 만든 괴물은 이제 우리 삶에 없다. 우리는 해방되었다. 비록 대가가 컸지만 그래도 자유를 얻었다. 남은 인생 평화롭게 살 것이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